6월 말이라서 이제 뭐 하반기 전망을 새로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기대 이상일 것 같고요. 내년엔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2800선 근접 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박스권으로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네. 내년도에는 올해 지수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또 시작된다. 뭐 큰 폭으로는 너무 시황에 그렇게 목매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한.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파월 발언이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파월 기도 한번 좀 만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그럼 미국에서 남자가 그거 만지는 건 바로 철창가. 아니 그의 멘트를 한번 살짝 우리에게 좀 해설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어제 미국 시장 조정이 뭐 네. 파월 의장 상원 청문회 발언 때문에 빠졌는지 네. 뭐 개별 이슈 때문에 빠졌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고요. 네. 아무튼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어제 발언 내용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지난 FOMC에서 뭐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할 때 다 밝혔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온도가 살짝 더 강했던 것처럼 네, 느껴지는 살짝 거는 그건 이제 네. 의회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그 자기 주장이기보다는 자기와 동료 위원들이 생각이 네, 2번 정도는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는데 그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한 수준이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시장의 관심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50bp 정도 만약에 점도표대로 올릴 경우에 좀 이제 식상한 내용이지만 경기 침체가 과연 어느 정도로 올 거냐. 그러니까 하반기의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는 경기 지표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힌트 뭐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뭐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금리 인상은 뭐 거의 저는 7월이라고 보는데 네. 한 번 정도 올리면 뭐 정말 끝이다라고 네. 보는데 그러면 뭐 7월인 뭐 내일 모레인데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특징은 과거에 어땠고 지금은 이제 어떨 것이다. 라는 초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자, 시작하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경기 지표로 유추한 뭐 주식시장 시사점에서 하반기에 이제 경기와 약간 주식시장이 지금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의 움직임 폭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하반기 이제 경기 둔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보다는 뭐 종목 내지는 섹터 뭐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 후에 경제와 금융시장의 특징인데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 사례가 2000년, 2008년 또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죠. 2018년 이렇게 3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금리 인상 다음에 리세션이 시작되는 어쨌든 텀 시차는 한 보시는 것처럼 10개월에서 한 17개월 정도였다. 2000년 같은 경우가 2000년 6월에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2001년에 이제 경기가 저점을 찍었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2008년부터 경기 수축이 시작됐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12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는데 좀 계속 경기가 좋았다가 2020년
무려 한 15개월 이후에 경기가 수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 그 시기에는 경기는 거의 확장됐고요. 올해죠. 올해까지는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침체는 뭐 조금 저게 박사님 침체입니까 수축입니까? 침체라는 거는 이제 제가 표현을 수축이라고 썼는데요. 원래 그 침체에 대한 정의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두 분기 연속 그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시장에서 또 리세션으로 얘기하는 것과 엔버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확장 국면의 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얘기하는 침체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는 NBER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 끝나고 수축이 시작되는 수축이겠죠. 수축이 시작되는. 근데 대부분 경기 침체라고 정의됐죠. 리세션으로 이제 정의됐습니다. 완만한 수축도 있었지만 이 세 번의 경우는 조금 어쨌든 의미 있는 수축이었죠. 2018년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아무튼 뭐 최종 금리 인상 다음에 불황 시작 시기는 조금 시차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위축 기간은 한 1년에서 3년 정도로 다양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식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2000년에는 18%가 빠졌어요. 금리 인상 중단한 다음에 그리고 2008년에는 22%가 올랐고 금융위기 때문에 2018년에도 거의 20% 올랐고 지금도 지금 20%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2000년에는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정이 나왔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CPI 저점은 언제 나오냐? CPI 저점은 경기 위축이 시작되면서 불황 시작 시점에서 CPI 나와요? 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시작되지 않으면서 CPI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2000년 6월에 금리 최종적으로 올렸지만 CPI가 떨어진 거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1년 조금 지나서 근데 굉장히 저 숫자를 보니까 의미심장하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001년에 1.6이고 CPI 저점이 2008년에 0.1이고 2020년 1.4거든요. 정말 격세지감이죠. 근데 우리 불황 시점에 CPI 저점을 누가 저 숫자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3이냐 4냐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저거 굉장히 의미 있네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그 금리 인상 중단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00bp나 빠졌어요. 그리고 2008년에도 270bp, 2018년에도 한 155bp. 달러는 2000년 같은 경우에는 8.5%가 올랐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빠졌습니다. 2000년과 2018년은 달러가 안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달러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표에서 좀 시사되는 바는 올해 저도 하반기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좀 박스권의 장세를 탈피할 수 없다.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박스권을 살짝 상향 돌파했죠.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2,500 돌파했고 2,600가 와 있고 S&P도 뭐 한 4,200, 2,300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봤는데 지금 4,300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서 예상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는 결국 온다. 하반기에 하지만 그 경기 침체 수준이 좀 마일드하게 온다. 과거보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연초에는 거의 한 제로 성장을 봤었고요. 3월 달만 해도 지금 한 1.3% 정도로 상향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제로 성장에서 1%대 초중반 성장으로 연착륙이 가능하다. 근데 1.1%대 초중반 성장은 경기 침체죠. 그것도 경기 침체입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 네,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최종 금리 말씀드렸지만 최종 금리 인상 후에 경기 침체까지는 뭐 한 10개월에서 17개월 시차가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동글뱅이처럼 게 이제 동결 기간이잖아요. 동결 기간에서 한참 있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 경기 침체 기간에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으로 표시되는 주식시장이 반드시 조정을 받았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날 경기 침체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좀 더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확률은 어느 정도냐? 제 말은 좀 잘 안 믿으실 거기 때문에 뉴욕 연준의 경기 침체 확률을 보시면은 뉴욕 연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6월 12일자고요. 최근이죠. 경기 침체 확률을 뭐 퍼센트로 표시하는데 거의 뭐 한 70% 넘게 경기 침체는 온다라고 이제 뉴욕 연준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를 잘 설명하더라라는 거고 역대급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일드하던 어떤 형태든 경기는 수축됩니다. 라는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잘 설명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인데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왼쪽의 축인데요. 역축으로 그렸죠. 3개월 물과 10년 물의 차이입니다. 네. 근데 지금 3개월 물이 거의 5.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단기물이 치솟다가 지금 5.3% 정도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5%가 넘는 단기 장단기 스프레드 빌이죠. 네. 트레저리 빌의 수익률이 이게 지금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조금 떨어져도 좀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근접하면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2년물 이상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그 역전폭이 조금 축소되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계속 앞으로도 방송에서 업데이트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경기 수축이 오려면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내년도가 이제 경기 침체, 경기 수축이 시작되는 해로 이제 봐야 될 텐데 올해보다는 당초에는 이제 연초만 해도 올해 하반기가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죠. 이제 미뤄진 거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어떤 국가가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냐 아니면 어떤 국가가 조금 경기 침체 폭이 깊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2024년 GDP가 2019년 대비 코로나19 이전 대비 더 낮아지는 국가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세계은행이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가들의 리세션 확률이 또 강도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생산성이 높고 또 지금 서비스업이 조금 활성화를 보이고 있죠. 경기 추세상. 그리고 유동성이 좋고 기축통화국이고 또 금리가 올라갈 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채 관리가 조금 더 덜 어렵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조금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경기가 침체돼도
선진국 주식시장이 신흥국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매크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 특히 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꺾이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미국 비농업 신규 채용 공고 졸트 보고서에서 나온 거고 고용 비용 지수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조금 지금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좀 아무튼 그런 걸 기반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달리고는 있지만 네. 너무 이제 좀 갈 길이 멀다 경기 침체가. 뭐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도 뭐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겠죠.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는 인플레 잡는데 아직 갈 길 멀어. 뭐 지금 그런 표현 아닙니까? 네. 경기를 혹시 우리 김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국 경기. 제가 뭐 박사님 모셔놓고 제 얘기를 들을 필요 없죠. 그래도 뭐 다양한 네? 또 다녀오셨으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체감 경기. 지금 좋아요. 지금 뉴욕 같은데 굉장히 물가는 좋다니까. 너무 비싸고. 근데 네,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인데. 물가 제가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물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컴 대비해서 쓸 돈이 더 많으면 그거 어떻게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죠. 인컴을 어디 뭐 가서 뭐 도둑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뭘 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은 7월에 이제 그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함의는 경기 침체가 더 빨리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회적으로 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경기 침체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확률을 두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지연돼서 나타난다.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리고 7월에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얘기는 네. 연준도 조금 그 이상 올리기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상원위원회에서 뭐 시차를 얘기했잖아요. 네. 누적적 효과와 시차를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준도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앞으로 물가는 안 잡힐 거야. 경기는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 그래서 지금 많이 올려놔야 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차를 두고 훨씬 더 강력한 그 누적적 효과와 어쨌든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효과가 경기 매크로에 조금 반영이 되면 좀 이제 너무 과잉 긴축을 했다.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준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7월 달에 25bp 올릴 거를 왜 6월 달에는 또 중단했냐. 그래서 어제 상원에서 왜 포즈 중단을 했냐. 중단 아니다. 네, 저희 뭐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 그냥 유지한 거다. 그게 이제 월가에서는 뭐 월가업을 하는데요. 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좀 편하게 해주려고 6월 달은 스킵한 거다. 결국에는 뭐 조금 약간 정치적이다라는 표현도 얘기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뭐 그것보다도 연준 위원들도 데이터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문제인데 근원 물가가 문제잖아요. 근데 근원 물가가 CPI에 지금 34%, 그다음에 근원 CPI에는 43%를 차지하는 게 주거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주거비가 어쨌든 생각보다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또 다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주거비의 선행 지표들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높은 CPI 비중이 높은 주거비가 하반기에 조금 차분해지면 일단 차분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물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동안 코로나 때 지원받은 자금들 저축 이런 것 때문에 또 타이트한 고용시장 이런 것 때문에 지갑을 안 닫고 있지만 결국 실질 금리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실질 금리가 명목금리를 물가가 명목금리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실질 금리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가 조금 줄어들 거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연준의 지금 시각 아닌가, 그 연준의 시각 아닌가 싶어서 네. 지금 점도표는 50bp지만 실제로 인상은 아마 7월달 한 번. 하고, 네 그리고 바로 그냥 9월에 또 연속해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근원 물가가 주거비도 안 잡히고. 서비스업 물가도 전혀 안 잡힌다. 8월 CPI나 뭐 이런 7월 CPI가 이렇게 나오면 올리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의 주거비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전세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고 렌트인데 렌트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렌트비를 참 낮추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건축에 드는 비용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건자재라는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건축 착공을 안 하거나 신규 착공을 하려니까 렌트비가 저거 계산해 보면 지어가지고 렌트했을 때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계산이. 왜냐하면 시멘트값 뭐 다 올랐으니까. 다 올랐으니까. 근데 그럼 기존 주택도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일 다운사이징 하기 힘든 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3베드룸 2베드룸 살다가 1베드룸 못 가거든요. 그게. 아 그래요? 못 간다니까. 줄이기가 고통스럽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은 그 동네가 주는 게 우리도 뭐 동네가 주는 그게 있지만 동네를 바꾸는 환경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격차가 심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적인 근원적인 욕구가 죽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데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적거든요. 미국이. 그게 저게 떨어질까? 지금 근데 집값 다시 오르잖아요, 또. 네, 최근에 이제 경기 주택 지표가 다시 또 강하죠. 네. 그리고 그 주거비는 이제 조금 안정되는 거지, 안정되어 가는 거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도 없어 보여요. 구조적으로 주택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리세션이 깊게 오지 않는 한 주거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와 마일드한 주택 가격 조정, 그리고 주거비도 뭐 OER이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둘 다 조금 소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얘기는 근원 물가가 잡혀도 지금 직전 월 5월 근원 CPI가 5.3%인데 근원 PCE 물가는 뭐 다음 주에 나오지만 4.7% 굉장히 높잖아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훨씬 높은 수준인데 보다 이게 뭐 어쨌든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아직까지는 그렇죠.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끝났는데도 그 미국 기업들의 작업의 환경은 훨씬 천천히 바뀌거든요. 백투워크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로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재택하던 사람들이. 지금 왜냐하면 재택 시스템이 딱 정착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 효율적인 걸 알아버렸거든. 기업도 알고 개인도 그걸 선호하고.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은 노동시장이 고용자 우위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집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의 환경이라는 게. 네네. 조금 더 6월 말이라서 이제 뭐 하반기 전망을 새로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고요. 뭐 3프로 앱에 항상 뭐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기관들의 전망을 참고해서 뭐 제가 뭐 감히 뭐 전망한 거고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첫 번째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기대 이상일 것 같고요. 내년엔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0.4% 연초에 봤는데 1.3%로 올렸고 2024년 내년도에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한국은 뭐 1%대 초중반. 그래서 뭐 이걸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이 표를 9가지로. 그래서 뭐 일일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무튼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6번 미국 국채 10년물은 올해 말 3.2, 내년 말 3.0을 봤는데
경기의 레벨보다는 경기 수준보다는 조금 적게 떨어지는 하방 경직성을 이틀 것으로 예상됐고 네. 국제유가는 올해 연말에 지난 전망에서는 85달러를 전망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낮게 전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100불에서 120불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번엔 65불로 완전히 크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미리 좀 선반영해서 유가는 더 떨어질 거다. 오펙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1250원 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100 이게 저항선 내지 지지선 역할을 조금 할 것 같다라는 거고 코스피 변동법인은 올해는 2180이 이제 저점이었죠. 2700 정도를 고점으로 봤고요. 내년도에는 2400에서 2900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좀 상향 조정된 박스권에서 조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코스피는 2800선 근접 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박스권으로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네. 내년도에는 올해 지수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또 시작된다. 내년 중반 이후에 올해 찍은 고점, 뭐 그게 2,700이 됐든 2,800이 됐든 저는 2,700 정도로 봤는데 고점을 이거를 내년도 중반 이후에 다시 재돌파할 거다.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는 너무 시황에 그렇게 목매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한 그것보다는 뭐 연초에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섹터와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해볼 만한 장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